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의 유용한 정보 그 어느 때보다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참 오늘 파란 하늘마저 야속하게 느껴질 정도로 파란색을 꼴도 보기 싫은 하루였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시장 정말 언제쯤 이 하락장을 벗어날 수 있을지 한숨이 깊어졌던 하루였는데요. 저희 머니트렌드 끝까지 보시면서 자, 돈의 흐름, 노란색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감 시황 먼저 보시죠. 힘든 월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 넘게 하락한 전 거래일보다도 1.27% 더 빠져서 2610.8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2020년 11월 30일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최저치 기록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2.64% 하락한 860.84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2월 14일 이후 석 달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자, 수급도 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개인만 사들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개인이 3,381억 원 사들였고요. 기관이 1,768억 원, 외국인은 1,977억 원 팔아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개인은 813억 원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기관은 713억 원, 외국인은 76억 원 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움직일 머니 이슈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기대했던 종전선언 나오지 않았죠. 치솟는 물가를 그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는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는데요. 자, 미국 CPI가 그 주인공입니다. 미국의 4월 CPI는 오는 11일 발표되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확인이 되면 연준의 긴축 강도가 누그러질 거란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자, 이번 CPI가 6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공포감을 누그러뜨리고 떠나는 외인들과 기관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머니트렌드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머니트렌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멘탈 관리가 시급한 시점이죠. 월요일에는 박원재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간단하게 인사라도 듣고 시작하면 좋을 텐데 워낙 시장이 좀 시급하다 보니까 바로 이슈로 좀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파트너님 지난주 세계 주식시장 미국 FOMC에 좀 주목을 하면서 출렁였고 자, 지금 FOMC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11일 미국의 4월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제 인플레 정점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관문이다라고 하잖아요. 자, 파월 의장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일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 할 것이다. 라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CPI 결과가 이런 우려 가라앉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네. 주식시장에 있다 보면은 매일 이슈가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빠지면 빠지는 이유를 찾아봐야 되고 오르면 오르는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거를 이제 시황이라는데 시황은 제가 이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사후 약방문입니다. 네. 시황으로 예측을 해서 주식 계좌를 불리지는 못해요. 다만 시장 시황을 보는 거는 지금 시장의 위치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황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주가가 빠지는 거는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작동을 해서 그런 겁니다. 네. 주가는 항상 이렇게 고민을 해보자 그랬죠. 주가는 언제나 EPS와 퍼, 두 가지의 함수입니다. EPS라는 거는 기업의 주당 순위, 그러니까 실적을 베이스로 하는데 이 실적보다도 심리가 훨씬 중요할 때가 있어요. 실적에 퍼는 시장의 심리라 그랬죠. 그러면 왜 지금 충격을 많이 받느냐 하면은 직전에 시장의 심리가 너무 좋았던 데에서 수직 급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직전의 시장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왜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고 서학개미 운동이 일어났고 이 요인을 보면은 누가 뭐라 해도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 잔치였죠. 이때 코로나로 세상이 멈추니까 정책 당국자가 가만히 있으면 정책 당국자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세상이 멈춘 거를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연준이 무차별적인 돈의 살포가 시작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아예 이전 소득으로 가계에 직접 돈을 꽂아주는 재정과 통화의 이중주로 엄청나게 돈을 풀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모든 자산 가격은 화폐적 현상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자산이라고 생긴 거는 주식뿐만 아니라 다 폭등을 해서 이때 생긴 용어가 뭐죠? 벼락거지. 포머. 야,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도 나도 영끌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주식 해야 될 것 같아서 다 들어왔던 시기가 이때였죠. 거래량 엄청났고요. 이때 하루에 거래되는 거래대금이 40조를 터치를 하는데 오늘 거래대금이 한 7조, 8조 이렇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면 유동성 잔치가 끝나고 돈이 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국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시장의 심리가 좋기 때문에 너도 나도 내가 매수를 한 이후에 내 주식을 받아올 사람이 계속 대기가 서죠. 그러면 시장의 평가인 심리, 퍼가 끝없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때 성장주라고 대표되는 대표 종목들은 그냥 퍼가 100까지 가는 거를 당연시하게 여기던 시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덧대어진 스토리가 나오죠. NFT는 대세다. 웹3가 대세다. 플랫폼은 무형자산으로 돈이 들지 않고 이게 앞으로의 대세고 유형자산은 좌초자산화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스토리텔링을 달궜던 시기인데 그게 작년 9월부터 분위기가 바뀐다 그랬죠. 연준이 입장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야,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 아닌 것 같다라고 연준의 입장이 9월부터 바뀝니다. 그때부터 시장은 급락을 해요. 연말에 또 금리 인상 속도를 가파르게 한다니까 급락을 합니다. 1월 달에 보니까 금리 인상만 가파른 게 아니라 양적 긴축까지 한다래요. 그러니까 시장은 또 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자, 내일 모레 발표되는 CPI가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긴축을 촉발시킨 단초가 바로 물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물가를 살펴보면 도대체 얼마나 심각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 좋겠네요. 이게 전년 대비 월로 CPI를 발표한 거를 나타냅니다. 잠깐 표를 가볍게 보시면 이때가 팬데믹 때예요. 물가 상승이 없었죠. 그러다가 통화를 발행하고 이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얘기한 게 5% 넘어갈 때 이때 얘기를 나왔어요. 이게 3월이나 4월이 됩니다. 연준은 하반기 가면 잡힌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양측이 소년이 됐죠.
잡히기는커녕 8.5가 지난번에 발표한 CPI입니다. 자, 지금 시장은 투자자들이 특히 채권 시장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연준을 신뢰하지 않아요. 야, 너 이때도 거짓말해서 우리 다 폭탄 맞아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조정권인데 채권 시장은 거의 쓰나미입니다. 그냥 뭐 거의 청산 단계에 가까울 만큼 폭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연준을 불신을 합니다. 뭔 말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자이언트 스텝 없이 우리는 하반기에 물가 안정을 볼 것이라고 연준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바로 연준 이사가 나와서 자이언트 스텝 해야 될 걸이라고 바로 얘기를 해요. 네. 자, 시장은 이제 예전에는 이 풋백이 있었어요. 시장이 무너지면은 연준에서 돈을 풀어줄 거야. 그럼 시장은 또 오를 거야. 그래서 떨어지면 줍줍하자라는 게 거의 공식이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맞아 들어가죠. 시장은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잠깐 환호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파월 의장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경기는 여전히 탄탄하고 고용은 완전 고용이다. 그런데 물가가 어떻게 떨어지죠?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고용이 완전 고용이고 임금 상승이 이렇게 가파르면 물가 상승 요인이죠. 네. 경기가 좋다며요. 물가 상승 요인이죠. 그렇죠. 어떻게 물가가 떨어지죠? 네, 이율배반적인 얘기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 참가자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저거 또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그럼 여기서 폭락합니까? 그건 모릅니다. 시장은 몰라요. 다만 다시 한번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주가는 언제나 EPS와 실적을 베이스로 봐야 돼요. 지금은 시장의 심리가 무너져서 과거에 퍼가 뭐 50배 가던 게 30배가 가도 이젠 50배일 때 환호했는데 100에서 50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다 그랬는데 지금 30 떨어지니까 불안해해요. 야, 다시 돌아보니까 이게 성장 아닌데?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의 심리가 떨어지니까 이거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실적이 버텨지면 심리는 바로 돌아서요. 네. 그런데 미국은 이 EPS가 부러졌어요. 지금 지키고 있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만 지키고 있고 나머지 빅테크의 빵 기업들은 다 부러졌죠. 넷플릭스 부러졌죠. 네. 아마존 부러졌죠. 그러니까 EPS와 퍼가 같이 부러지니까 미국은 굉장히 심각하게 부러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시장을 살펴보면 우리도 실적 발표를 했죠. 우리 실적 잠깐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쭉 훑어볼게요. 삼성전자 실적 기억하시나요? 서프라이즈입니다. 네. 굉장히 잘 나왔죠. 네, LG에너지 솔루션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네. 원래 기대치가 높지 않았는데 하이닉스 서프라이즈, 바이오 좋았습니다. 네이버 쏘쏘해요. 카카오도 그냥 쏘쏘합니다. 현대차 서프라이즈, LG화학 서프라이즈, 기아 서프라이즈, 포스코홀딩즈 서프라이즈, KB금융 에브리바디 서프라이즈예요. 네. EPS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은 지금 EPS가 깨져서 무너지기보다는 심리가 더 지배를 한다고 봐야 되고 그 심리의 주된 요인이 수급 요인이에요. 그 수급이 외국인이 끊임없이 파는데 이건 또 환율과 연동이 됩니다. 근데 그 환율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강달러가 문제입니다. 그럼 강달러는 왜 나옵니까? 이게 또 맞물려 들어가는 게 하반기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래요. 네. 유럽은 러시아의 에너지를 지금 G7 국가가 수입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어요. 네. 유럽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힘들죠. 네. 에너지 40%를 러시아에서 공급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러시아에서 공급선이 끊어진다는 건 뭐냐 하면은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급등하겠구나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이제 LNG를 만들려면 인프라도 투자해야 되고
대체 파이프도 만들어야 되고 자 그러면 야 유럽은 경기 안 좋겠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거는 6개국 통합 바스켓으로 구성이 돼요. 그런데 가장 큰 게 유로하고 그다음에 엔화입니다. 일본 엔화도 약세가 요새 두드러지죠. 네, 역대급 엔저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경기 전망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러면 달러를 대항해서 지켜줄 수 있는 유로화와 엔화가 저렇게 약세로 가는데 달러 인덱스 강한 게 우리 잘못인가요? 아니죠. 네,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네. 1270원은 평상시에 보기 어려운 환율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1250원이 넘어간다는 거는 해외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 올 때나 볼 수 있는 환율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고 문제는 이렇게 고환율이 되면은 사실 수출 기업에는 좀 유리한데 문제는 이게 요새는 현지화를 많이 해놔서 환율 효과를 기업별로 섹터별로 다 분석을 해야 돼요. 현지에 많이 투자한 기업은 이렇게 환율이 떨어진다 해서 딱히 이로울 게 없어요. 특히 네. 현지에 부채를 많이 차입한 기업은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분석이 좀 쉬웠는데 요새는 분석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해외에 로컬로 얼마나 현지화를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재무 구조는 현지 차입이 많은지 본국 송환이 많은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되고요. 또 환해지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환율 효과를 이리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틀림없는 거 하나가 있죠. 요새 무역 수지가 적자예요. 왜 적자입니까? 네. 환율이 높아지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 우리는 에너지를 땡으로 다 수입해야 돼요. 에너지 수입 비용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에너지 가격도 올라갔는데 환율도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중물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안 좋아요. 이건 또 외국인이 한국 펀더멘탈에 대해서 의심하는 계기가 되고 이게 경제는 이렇게 다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그걸 다 모아서 나타난 게 1, 4분기 실적 발표고 그게 EPS인데 EPS가 안 깨졌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럼 투자자는 두 가지를 결정해야 돼요.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오늘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 시장도 안 좋아요. 굉장히 헤드라인이 험악하게 나올 겁니다. 이제 뭐 몇 개월 만에 최저치, 바닥 어딘가, 바닥 찾을 수 없다. 이런 헤드라인이 막 나올 겁니다. 투자자는 지금도 데미지가 엄청난데 네. 내가 1억을 갖고 투자했어요. 30% 깨질 때만 해도 버틸만 합니다. 7천만 원 돼 있어요. 에이, 뭐, 좀 물렸는데 올라가면 회복되겠지. 이게 50% 깨져요. 야, 이거 좀 몸이 떨립니다. 네. 그런데 70% 깨지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이 30이라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실질적으로 듭니다. 네. 이게 심리예요. 이제 이 30이 다 없어질 것 같은 엄청난 공포가 몰려옵니다. 이미 70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걸 팔고 지금보다 더 저점에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효율적이죠. 그런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내 계좌 평가액이 얼마든지 시장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내가 잘 알면 문제가 없어요. 나는 이 종목을 이래서 투자했고 이 종목은 이러한 외부 환경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하면 좋아져서 내 생각한 대로 갈 것 같은 믿음이 있다면 흔들릴 일이 없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이 없이 네. 들어갔다는 거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투자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 자체가 전혀 정리가 안 돼 있다면 문제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수는 어느 수준에서 바닥을 짚고 올라갑니다. 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게 지수가 지금은 세상이 끝날 것처럼 이렇게 가는데 제가 장기 차트를 잘 보여드리죠. 지수는 언제나 우상향했어요. 언제나 우상향했고
하락 이후에는 상승을 합니다. 다만 그게 언제까지 하락하고 언제 올라간다는 건 말 못해요. 네. 다만 인류의 문명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겠죠. 그리고 지금 여전히 사상 최대의 유동성이 시장에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수는 고점에서 제법 많이 빠져 있어요. 실적이 잘 나오고 가격이 많이 빠져서 야, 이거 60만 원 종목이 제법 많이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투자자는 나의 투자에 대한 관을 명확하게 해야 지수가 올라가도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내일 모레 물론 CPI가 굉장히 트리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이슈는 매주 나왔죠. 이것도 두 가지예요. CPI가 지금 예측치가 8.1인데 7%대 나오면 급등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CPI가 또 8.5 수준에 가면 시장은 한 번 더 충격 먹고 빠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나올지 사전적으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예측해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전략을 세우는 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매크로 이슈는 그 정도로 보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가, 종목과 섹터에 집중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은 여러 가지 짚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사실 파월 의장은 시장이 원하는 말만 계속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 때문에 지금 뭐 연준이 양치기가 됐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시장은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가 계속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이언트 스텝에 연준이 정말로 나설 가능성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확률적으로 매우 낮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은 어느 정도 패가 좀 읽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를 다 잡으려래요. 네. 성장과 물가를 같이 잡겠다는 얘기죠.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네, 성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물가를 잡으려면 물가가 기적적으로 낮아져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이 낮아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그러면 전제 조건이 물가의 트리거 역할을 했던 전쟁이 종료되거나 지금 다행인 거는 중국이 지금 봉쇄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상쇄가 돼요. 근데 중국이 봉쇄를 계속할 리는 없죠. 중국은 또 부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봉쇄를 풀고. 네. 그럼 지금 중국의 수요는 사라진 게 아니라 이연된 거죠. 하반기에 물가가 잡힐까요? 글쎄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잡으려면 경기를 어느 정도 꺾어서라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가장 무서운 게 기대 심리예요. 사람이 기대가 생기면 뭔 일을 하느냐 하면 이를테면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기대가 생기면 사람들은 뭘 하죠? 사재기를 해요. 네. 필요 없는 물건도 그렇죠. 미리 좀 쟁여놔요. 라면도 야 이게 뭐 한 박스 좀 들여놓을까? 뭐 휴지도 야 이거 네. 팬데믹 막 터졌을 때 뉴스 헤드라인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미국 마트에 매대에 생필품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휴지도 다 떨어지고 뭐 먹을 것도 떨어지고 분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상적인 물류가 작동될 때는 그럴 일이 없는데 사람이 기대가 생기고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게 생기면 빨리 땡겨와야죠. 그러니까 10개면 충분했던 게 30개를 풀어도 안 되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게 기대 이론인데 네. 그러면 이 기대를 꺾으려면 물가를 선제적으로 타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조삼모사예요. 중립금리를 우리가 처음에 2.15로 갔다가 이제 3% 가까이 갔어요. 지금처럼 금리 인상을 하면은 3%는 내년 초면 돼요. 그러면 3% 이상은 중립금리를 바꿔야 되죠. 그러면 그건 그때 얘기예요. 그럼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때리면 나중에 조금 올리는 거예요. 그게 네. 조삼모사인데 왜 그러면 미리 때려야 되느냐? 기대 심리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한테 야
금리 우리 팍팍 올린다니까? 물가 안 올라. 금리 안 올라라는 걸 시장 참여자한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강력한 정책을 쓰는 겁니다. 네. 근데 파월이 쓸데없는 말을 한 거예요. 0.5 올리고 몇 번 더 할 수 있는데 그럼 자이언트 스텝 합니까? 그랬더니 지금 고용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날 잠깐 환호했는데 뒤돌아서 생각하니까 야 이거 파월이 처음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 네. 이거 못 믿겠는데라고 행동이 나오는 게 이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쟁은 오늘 뭐 전승절 기념해서 러시아에서 뭐 전면전을 가는 이런 험악한 얘기가 나오다가 네. 사실 러시아 얘기는 다음 칼럼이죠. 다음 칼럼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지금 불안할 때는 조금만 트리거가 있어도 시장은 심쿵해요. 굉장히 연약한 심리적 기반에서 누가 조금만 찔러도 상처를 크게 받는 거죠. 지금은 깨지기 쉬운 시장이에요. 프레자일합니다. 네. 그런데 연준은 더더욱 강력하게 정책을 얘기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파월의 정책 미스로 봅니다. 네. 어쨌거나 뭐 자이언트 스텝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고 조삼모사격의 뭐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자이언트 스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함께 주셨어요. 자, 오늘 뭐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전승일이었고 기념식이 있었는데 뭐 사실 굉장히 뭐 대단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CNN 같은 경우는 앞으로 푸틴이 어떻게 할지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침공 정당화에 연설을 할애했고 중요한 발표는 빠졌다 이렇게 평가를 내놨어요. 자, 그런 만큼 앞으로의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더욱더 종잡을 수가 없게 된 것 같은데 자,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좋게 작용할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오늘 전승절에 누구나 기대를 했죠. 좋든지 나쁘든지 뭔 말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근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푸틴도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럼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면 이거는 가장 나쁜 게 불확실성인데 뭐 차라리 전면전을 하겠다. 그러면 뭐 대응하면 되고 네. 좀 뭐 종전하겠다. 여기 그만하자. 그러면 끝내면 되는 건데 패를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불확실성. 네. 지금 미국 시장의 선물 시장에 빠지는 게 아마 그거에 대한 반영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한편으로는 좀 기대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이벤트 데이 때가 마무리 짓기 참 좋거든요. 우리가 그쵸. 뭐 남녀 관계 프로포즈 할 때도 뭔가 이벤트를 정해서 특별한 날에 하면 성공 확률이 높죠. 그쵸. 왜냐면 서로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오늘 전승절은 참 기대하는 날이었어요. 네. 야, 나한테 뭐 좀, 뭐 올 것 같은데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꽝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도대체 전쟁 언제 끝나죠? 이 푸틴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협상 테이블도 지금 걷어차서 대화도 안 해. 야, 그럼 이거 전쟁 계속 가면 물가 어떻게 잡지? 뭐 이런 게 불확실성으로 다가오니까 사실 오늘 러시아 전승절 이 이벤트는 뭔지 모르지만 나왔어야 되는 게 안 나와서 허전한 마음? 뭐 다들 뭘 기대했는데 차라리 뭐 핵 위협하면은 네. 야, 네가 무슨 핵이야, 뻥이지 라고 대응이라도 할 텐데 아예 카드가 없으니까 그렇죠. 뭘 잔뜩 준비했다가 그냥 전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따리가 다 허전한 거예요. 그럼 내일 시장에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야, 전쟁은 이제 일단락 되는 국면으로 봤는데 야, 전쟁도 그럼 길어지겠구나. 이 연말까지 가는 거 아니야? 연말까지 전쟁이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비 발행 계속해야 되고 복구 비용 계속 늘어나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물가와 싸우고 있는데 이 물가에 자극하는 요인이 계속 분불이 떼지는 거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전승절이었다.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좀 뭔지 모르지만 깨운치 않은 그런 날로 보시면 됩니다. 네. 참 이 불확실성이 시장에는 늘 악재인데 참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찝찝하게 전승절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는 역시 그렇게 좋게 작용하지는 않겠죠. 자, 이렇게 오늘 박원재 파트너와 함께 머니 이슈 짚어봤는데요. 박원재 파트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보내주시면 이렇게 큰 시장 이야기 더 깊게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만나봤고요.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머니 섹터는 에너지 개발 관련주입니다. 오늘 관련주들 1%대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네, 박원재 파트너님 오늘 주식시장에서 머니 섹터로 에너지 개발 관련주를 가지고 와 주셨어요. 이 개발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개발과 에너지가 이제 다 있는 거죠. 네. 키워드를 잘 한번 보세요. 유럽 G7 국가가 이제 러시아에서 에너지 수입을 안 하겠다고 결의를 했어요. 네. 폴란드가 살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러시아가 이제 그 에너지를 과거처럼 자유롭게 수출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렇게 뭐든지 사는 사람이 갑이에요. 아무리 절대적으로 내가 우위에 있더라도 사는 사람이 안 사면 파는 사람은 물건 팔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구적 글로벌리로 따져보면은 어떤 그 물질이 지구상에 있는 물질이 편제돼 있어서 거기 아니면 안 돼라는 게 있어도 인류는 그러면 또 대체품을 찾아요. 마치 그 예전에 우주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나왔죠. 네. 인류는 또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그쵸? 늘 그래왔듯이. 네. 자, 러시아의 에너지를 유럽이 안 받으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는 유럽에 한 10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게 노스트림 2예요. 독일이 특히나 러시아의 의존도가 강하죠. 그래서 전 메르켈 총리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참 이게 좀 정치는 복합적이라서 러시아는 진작에 탈원전을 합니다. 그리고 원전을 대체할 걸로 LNG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LNG 발전과 친환경 에너지로 기저 발전을 세우면서 에너지 자립을 준비해 왔는데 지금 노스트림 2를 거의 독일 비용으로 지금 수조 원에 걸쳐서 완공이 다 됐어요. 이제 밸브 열면 가스가 옵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체품을 찾아야 되는데 대체품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북쪽엔 노르웨이가 있고요. 미국이 셰일 오일을 개발을 하죠. 그 다음에 카타르가 대박이 났습니다. 카타르는 원래 LNG라는 게 LNG의 역사를 또 둘러보면 네. LNG는 가장 좀 어떻게 보면 하찮은 연료였어요. 이게 부산품 비슷하게 돼서 유전 개발을 하면은 부산품으로 가스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좀 이동하기도 좀 불편하고 왜냐면 LNG는 그 유전 지역에 가스층에 먼저 있으니까 이거를 채집해서 이송하기도 인프라가 많이 들고 주된 거는 오일, 크루드 오일을 채취하는 게 목적이니까 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왜 벌판에다가 뭐 불 막 태는 거 있죠? 네. 예. 그냥 가스 태우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이거 좀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왜 이게 쓸데없이 가스가 나오는 이랬던 게 LNG예요. 그래서 LNG를 이제 쓴 게 동남아 일본과 한국이 이걸 연료용으로 써서 우리 이제 도시가스 이렇게 해서 카타르도 그렇고 이제 야 이거 호주도 그렇고 야 일본과 한국이 사줘서 고맙다 그래갖고 열심히 이제 이쪽으로 했던 건데
유럽 국가가 갑자기 이제 이걸 에너지용으로 LNG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방을 유럽도 LNG로 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원래 그 야말 프로젝트라는 게 그 야말 지역이라는 게 이게 북극해에 있는 지역이에요. 네. 원래 이게 동토층에 얼음이 꽉 막혀가지고 이게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는데 이게 갑자기 지구 온난화로 온도가 녹으면서 북극의 얼음이 녹아버리니까 갑자기 이게 개발이 돼갖고 이걸 개발해서 유럽으로 보낸 거예요. 파이프로. 네. 그러니까 LNG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처음부터 심각했던 에너지도 아니었고 이게 다 부산품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LNG 가격이 리방당 1불 뭐 이랬어요. 1불.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싼 연료가 맞았는데 네. 지금 얼마까지 올랐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8불입니다. 지금 가장 비싼 에너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갑자기 석탄 발전을 기저 발전 없애고 LNG로 한다 했는데 한전 적자가 올해 대단하다 그러죠? 네. 왜 그래요? 석탄 발전 안 하고 LNG 발전했는데 이거 2불에 사오던 게 지금 6불, 7불 가니 감당이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세상은 지금 팩트와 미래, 긴 프로젝트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에너지 개발은 2020년에 ESG 경영을 하면서 탄소 배출하면 악마였죠. 데블. 야, 탄소를 배출해? 넌 악마야. 그러니까 누가 개발을 합니까, 거기에? 그렇죠. 근데 에너지 개발이라는 게 내가 필요하다 해서 바로 곡괭이 들고 찍으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통 EMP라 해서 이 유전지 개발하고 찾고 이러는 과정이 길게는 30년 걸리고 아주 짧아도 7, 8년이 걸려요. 그리고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파이낸싱이 들어가야 되는데 금융권에서 유전 개발은 아예 대출 승인이 안 나게 규정이 다 바뀌었어요. 개발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이 유가 또는 에너지난이 쉽게 진정이 될까요? 안 되죠. 이 물가 상승은 가볍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70년대를 얘기하는 거고 파월이 일시적으로 얘기했던 그 물가 상승을 넘어서 하반기는 안정된다 그러지만 그렇게 급락할 확률보다는 이 물가를 인플레이션 시대를 안고 살아야 돼요. 그럼 투자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물가, 금리가 낮을 때에는 레버리지 일으키면은 무조건 먹습니다. 그러니까 차입하면은 무조건 먹어요. 왜 그러냐면 조달 금리는 없고 네. 자산 가격은 오르고 그러니까 돈 땡겨갖고 레버리지 왕창 일으켜서 갭 투자해갖고 아파트 200채 사면은 신이에요, 신. 근데 그게 거꾸로 돼요. 디레버리징 구간으로 들어가면 금리는 폭등하고 자산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런 상태로 가서 레버리지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벼락 거지가 돼요. 그래서 80년대 말 일본이 그렇게 됐죠. 네. 조 단위의 자산가가 노숙자가 돼요. 왜냐하면 은행 레버리지가 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그때 도쿄 도심 기준으로 80% 빠집니다. 우리나라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극단적인 비율을 들자면 지금은 레버리지를 극단적으로 조심해야 되고요. 절대적으로 캐시플로우를 잘 잡아야 돼요.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금리 때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성장주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재작년, 작년 초까지 성장주에 열광했어요. 2차 전지주에 열광했고 차세대 플랫폼인 메타버스, P2E 이런 거에 열광을 했는데 지금은 캐시플로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요. 레버리지 땡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용 크레딧이 막 오를 겁니다. 여기서 캐시플로우가 안 나오는 기업은 조달 비용이 급등하게 되고 특히 부채가 많은 기업은 흑자도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왜 경기 민감주 위주의 말씀을 드리냐? 돈 잘 벌고 싼 기업 위주로 해야 돼요. 좀 보십시오. 경기 민감주 지수 이렇게 빠졌는데 그렇게 타격 없습니다. 오늘 에너지를 말씀드리는 건 그런 기업들, 태광이 오늘 제법 올라요. 실적 발표됐는데 실적 발표를 보겠습니다. 오늘
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추정치가 없어요. 추정을 안 했는데 65억 나왔습니다. 65억이면 최근에 봤던 어떤 분기보다 사상 최고 실적이 나왔어요. 태광은 피팅 업체입니다. 피팅 업체가 뭐냐면 선박이나 에너지의 커다란 관, 아주 사진에 보시면 그 배관, 사람 몇 사람이 들어가는 커다란 관을 짓는 걸 우리는 피팅 업체라고. 이 피팅 업체가 2000년 중반에 엄청 많이 난립해 있었는데 십수년 동안 구조조정 기간 동안에 다 죽어나가고 두 업체만 상장 기업이 남아있어요. 태광과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도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35억이에요. 근래의 가장 고점이고요. 그럼 이 기업들이 갑자기 왜 이번 분기에 실적이 좋았느냐? 전방 산업이 좋다는 거예요. 전방이 어디죠? 에너지 개발하는 기업 또는 조선소입니다. 자,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에너지를,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규정 막아놨던 걸 풀어서라도 공존을 해야 돼요. ESG를 위해서라도 공존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상만 갖고 못 살아요. 탄소 없는 세상 좋죠. 네. 근데 탄소 없이 어떻게 살죠? 그렇죠. 우리 이 모든 생활품이 다 석탄 기반이잖아요. 네. 석유 기반이고. 그걸 지금 당장 없애고 인류의 문명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넷제로, 탄소 제로를 해야겠지만 지금은 공존해야 되고 그동안에 다 막아놨던 걸 서서히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 기회를 보는 게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이 두 개와 제가 늘상 이야기 들었던 강관. 강관이 왜 필요하냐면 에너지 개발하는데 이 강관이 들어갑니다. 세아제강 보세요. 세아제강을 제가 뭐 내내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 이런 차트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과 관계없이 플로우가 가는 기업들, 이런 쪽에 앞으로도 전방이 좀 열릴 확률이 많고, 투자자는 그래서 매크로 금리가 얼마 올라요? 언제 바닥을 찍어요? 지수 2600 깨지면 2000 가나요? 그걸 누가 아나요? 네. 그런 거에 너무 몰입하시지 마시고, 또 서로 뭐 이런 국면에 되면 항상 선지자가 나옵니다. 3개월 내에 어디 가고 6개월 내에 어디 가고 내년에는 어떻다는 이런 얘기는 그렇게 투자하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환경에서도 기업은 이런 매크로 이슈를 다 반영해서 경영 계획을 세우고 돈 잘 버는 기업이 있어요. 투자자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내 포트에 넣으시면은 결국 내 포트가 살찌워질 겁니다. 네, 포트가 살찌워진다는 말, 제 몸이 살찌는 건 싫은데 포트가 살찌워진다는 말은 너무 반갑게 들립니다. 자, 실적이 좋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에 주목을 해야 하고요. 경기 민감주 봐야 한다. 박원재 파트너님이 저희 머니트렌드에서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주옥 같은 투자 팁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자, 혹시 놓치신 분들 저희 방송 다시 보기 하실 수도 있지만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박원재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역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더 큰 그림 그려보고 싶다. 내 포트폴리오 정말 뚱뚱하게 살찌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주저하지 말고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섹터 만나봤고요. 자, 이제 머니 종목 공개할 시간인데 박원재 파트너가 공개하는 머니 종목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머니 종목은 LB세미콘입니다. 오늘 흐름 보면요. 3.91% 하락이 나왔고 11,0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LB세미콘 가지고 와 주셨어요. 역시 실적 좋고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이 실적 대비해서 정말 억울하게 안 가는 섹터가 있다면 반도체예요. 반도체는 지금 미국 시장의 기술주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요. 빅테크 기업이 많이 타격을 받았죠. 네. 그거와 맞물려서 또 한국 기업이 사실은 원자재에 굉장히 취약한 국가예요. 그러면 한국 비중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면은 한국은 그냥 IT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면 한국을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재작년부터 해서 계속 팔아대는데 이 파는 게 한국물 비중을 줄이고자 하는 패시브 펀드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줄이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러면 패시브 펀드가 정말 얼마나 팔았는지는 그들만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레코드를 봤을 때에는 특히 이제 유럽 계좌, 영국 계좌금이 주도해서 팔았는데 사실 미국 계좌금은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어느 순간부터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늘어난 게 우리가 90년대, 2000년 중반만 해도 펀드에 대해서는 액티브 펀드였어요. 펀드 매니저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네. 내가 시장을 이길 거야. 그러면서 펀드 매니저 자율적으로 종목을 피킹해서 막 펀드 운영을 했는데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모든 그 대규모 펀드가 블랙락이나 이런 펀드들이 다 그냥 지수 ETF로 가요. 그러니까 상품 구성 자체가 다 ETF로 돼버리니까 이거는 그냥 지수를 추종하니까 카피하니까 종목 분석을 안 해요. 시가총액 우선순위부터 우르륵 삽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극단적으로 쏠림을 줘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서 막 올릴 때에는 우리도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오니까 무조건 그거 살려고 다 팔았듯이 이게 기업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업 분석을 안 합니다. 그냥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는 그 힘으로 더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이게 역사이클로 걸려서 더 떨어집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이 떨어지는 게 이게 역사이클에 걸려서 떨어지는 면도 있어요. 이게 좋을 때는 펀드에 돈이 들어오니까 들어온 돈으로 그 주식을 또 사요. 그게 뭐죠? 돈나무 언니가 얘기한 아크 인베스트. 아크 인베스트가 지금 75%, 80% 빠졌어요. 역순으로 역사이클에 걸리는 거죠. 이건 기업 분석도 뭣도 아니고 시장이 과연 이런 게 맞는지 정말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지금 패시브 펀드 규모가 너무 커져서 이젠 오히려 액티브 펀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종목장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원래 반도체 소부장은 종목장이 펼쳐질 때 굉장히 화려한 시절을 보냈는데 아직은 아닙니다만 국내의 기관들도 열심히 팔았죠. 시장을 항상 이런 식으로 보세요. 시장은 곰과 황소가 항상 끊임없이 싸워요. 네. 곰은 누를라래죠. 황소는 받을라래죠. 그래서 엄청나게 폭락할 것 같지만 가격 매력이 생기는 순간 누가 들어오든지 들어와서 바이 더 딥을 해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공포가 가장 크게 있을 때 그때가 대체로 바닥이고 오늘 LB세미콘은 후공정 업체예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많이 길어지는데 반도체는 미세 공정, 첨단 공정, 패키징 고단화로 인해서 점점 오사트, 후공정 비중이 너무 많아질 수밖에 없고 LB세미콘은 PMIC 주력으로 하면서 DDI까지 확장을 하고 패키징까지 확장을 합니다. 적절한 가격에 많이 빠져 있고요. 15,000원 타깃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가 수준에서 편입해서 네. 15,000원의 손절가 한 8,900원 잡으면 공략하기 좋은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머니 종목 실적 좋고 저평가되어 있는 LB세미콘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목표가 15,000원, 손절가는 8,9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상세한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박원재 파트너님 투자자분들께 참 귀감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자 이렇게 투자자분들의 마인드 세팅 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역시 박원재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네요.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